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펜앤마이크 김영삼 대기자님을 이제 초청해서 12.6 그 다음에 12.12 바로 알기 이런 그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10월 26일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우리 이제 김재규만 알고 있는데 김재규하고 정승화 이 커넥션에 대해서 역사의 진실을 알고, 두 번째 시간에는 12.12 전두환 신군부, 보통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계획된 쿠데타였나,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가, 역사의 진실을 그거를 국민이 알아야 진실된 그와 같은 국민, 진실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역사가 왜곡이 되면 그러면 불행한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정말 귀한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혼을 깨우쳐 주고 계신 김영삼 대기자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됐습니다. 10월 26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2.6, 12.12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시즌인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5공화국이라고 이름하는 전두환 대통령 통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이 뭘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죠? 반도체, 휴대폰, IT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두환 시대에 만든 겁니다. 1981년에 전자산업진흥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휴대폰, 휴대폰은 반도체를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전자교환기, 컴퓨터를 국산화하자. 그 계획에 의해서 반도체, 전자교환기, 컴퓨터를 국산으로 개발을 했어요. 오늘날 반도체 그러면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다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981년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한 이병철 회장이 1983년에 동경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반도체를 시작을 해요. 이미 정부가 다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광주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군사반란, 그러니까 유죄, 그래서 대통령 지위도 박탈시켰습니다. 12.12가 정말로 군사반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12.12가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반란이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에 씌워진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현대사에 지금 굴레처럼 씌워져 있는 이 거짓의 그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야, 저놈은 50을 미워 찬양하는 저 독재자랑 한편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는 게 싫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까지, 야, 너 전두환이한테 뭘 받았냐, 뭐 했냐, 이런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은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입니다. 고향이 경북 선산,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7살이 어립니다. 나이는 7살이 어리지만 그 해방 후에 육군사관학교를 같은 기수로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임관을 했어요. 그래서 육사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하고 동기입니다. 육사 2기. 그 이후에 김재규를 굉장히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 생활 시절에 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그 사단장일 때 전부 다 구원해주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뭐 군단장을 시켜줘, 뭐를 시켜줘 해가지고 정말 친자식, 친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인데 그 아꼈던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게 11.6이에요. 11.6을 나중에 김재규가 이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좌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이 집권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죽였다고 하면은 당신은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시해했다고 해. 코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유신의 심장부를 쏜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다라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수사기록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김재규는 단순 우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군에서도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시 군에서 나가서 뭐 김천중학교인가 어디서 교직을 하다가 그때 다시 이제 군에 들어가서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6.25 때 또 참전했기도 하고 5.16 때는 5.16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혁명 주체 세력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혁명을 반대하는 편에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같은 고향이고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김재규 집안은 정미소를 해서 그래도 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고마워해가지고 이 김재규를 뭐 육사단장의 보안사령관에 해당하는 방첩대장도 시키고 나중에 건설부 장관으로 입각도 시키고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을 하고, 그랬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반대의 길을 걸은 것이죠. 전두환 대통령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되냐면 5.16이 일어났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 육군 대위였는데 이게 군사혁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내가 가서 이 지도자하고 한번談判을 해보겠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을 만나가지고 각하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혁명을 했다.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환 대위가 육군사관학교로 뛰어가서 육사 생도들을 모아서 야, 지금 우리가 이 혁명을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육사 생도들은 혁명을 지지하자라고 해서 5월 18일 날 혁명을 지지하는 육사 생도들의 시위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5.16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전두환 대위를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비서관으로 발탁을 해서 이때서부터 두 분의 아주 돈독한 인연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1979년 그러니까 11.6이 일어나기 약 9개월 전에 전두환 장군을 보안사령관에 임명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보안사령관이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천우신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사 기록에 의하면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맘먹은 것은 1979년 초부터였습니다. 1979년 초부터 세 차례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 시도한 게 1979년 4월이었습니다. 4월에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3군 참모총장을 궁정동 안가에다가 불러놨는데 그날 결행을 하려고 봤는데 그날 경호가 너무 심해서 그날 실행을 못해서 11.6 날 시행을 한 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김재규는 왜 그랬을까? 김재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우직한 사람이라 계속 그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거기다가 김재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비리 문제 이런 거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안 되겠다. 김재규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지만 이 친구를 경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시해를 한 것이죠. 김재규는 이처럼 1979년 들어서 어쨌든 기회만 나면은 박 대통령을 시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김재규의 사건 관련 수사 기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신의 심장부를 쏜 민주화 투사라고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좀 좌파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도 반박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기록은 엄연히 남아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좌파들이 거짓말로 우리 역사를 날조하는 것을 막아내야 될 책임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김재규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육군참모총장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찍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방첩대장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 옷 뺏겨 하고 전역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김재규가 이 친구한테 한번 제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정승화를 살려서 사단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하는 것도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열심히 설득을 해서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기 때문에 김재규와 이 정승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군내에서 김재규 편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자기가 이 허위 보고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허위 보고 사실이 탄로난 이후에 정승화라는 사람은 공석이나 사석에서 단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을 호칭할 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 호칭했을까요? 박정희 XX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2월 12일 날 제일 먼저 군대를 동원한 거는 신군부가 아니라 정승화 편에 서 있었던 이 정병주라는 특전사령관입니다. 정병주라는 사람은 누구냐? 김재규하고 그 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이 정병주라는 사람은 김재규가 아주 특별히 관리를 했던 자기의 오른팔 왼팔 중에 한 사람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또 나중에 이제 수도경비사령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승화 아니면 김재규 인맥이었기 때문에 김재규는 마음 놓고 내가 대통령을 시해하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시해를 한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용인에 있는 이 3군 사령관 이건영 장군 같은 사람, 3군 사령관은 이 수도권을 지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도 김재규 인맥이에요. 수도권에 김재규, 정승화를 추종하는 이런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게 나중에 12.12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재규는 사전에 이 사람들하고 어떤 모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거사를 시행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을 아주 편하게 벌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수사 기록을 통해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10월 26일 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궁정동에 있는 이 중앙정보부장 안가에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연락을 받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전화로 불러서 궁정동에다가 대기시켜놨다는 사실입니다. 정승화는 자기가 김재규의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시해 장소 50m 떨어진 옆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나중에 김재규의 진술에 의해서 정승화가 시해 장소 50m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 현대사의 최고의 미스터리입니다. 나중에 정승화는 계속 숨겼습니다만은 김재규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정승화를 그 자리에다 불러놨다. 이렇게 진술함으로 이게 다 드러난 것이죠. 보시듯이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게 이제 궁정동 그 중앙정보부 안가인데 지금은 이게 다 흘려가지고 여기가 공원이 돼서 흔적도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 식사를 한 장소는 저 노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정승화가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두 건물 사이가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을 시해하는 현장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김재규가 내가 이거 시해한 다음에 정승화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어. 이렇게 되니까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이 만찬이 약속돼 있어서 정승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계원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김재규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계원이에게 내가 오늘 밤에 이 차지철이라는 놈을 해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은 이 수사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김재규, 정승화, 김계원 세 사람이 묵시적으로 뭔가 이 계획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왜 안 밝혀졌느냐? 정승화라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인데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이 수사를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박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은 김재규의 11월 8일 진술조서에서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전부터의 구상에 따라 16시 15분경 육군총장 정승화에게 저녁 식사나 하자고 전화 연락을 했다. 또 대법원 판결문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느냐? 박 대통령 시해 후 정승화가 나에게 동조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의 동조 참여를 전제로 3단계 혁명 계획을 작성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승화가 무슨 피해자라고요? 우리 역사를 정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로 이 사람이 김계원 비서실장인데, 김계원 비서실장이 김정희로부터 내가 오늘 차지철을 해치워버리겠어. 그런데 식사 장소에서 대통령 앞에서 권총으로 그 경호실장을 쏴 죽인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공범이라고 안 하면 누가 공범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찬이 벌어졌고, 만찬 도중에 막 그 김재규의 막 무능을 뭐 질책당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김재규가 이제 열이 뻗쳐가지고 이미 그 사전에 권총의 실탄까지 장정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이 차지철 같은 놈하고 정치를 하니까 올바로 되겠습니까? 하면서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경호실장을 총으로 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 가슴에다가 총을 한 방 쏩니다. 그런 사이에 권총이 고장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중앙정보부 그 자기 부하의 권총을 또 가져다가 경호실장을 확인 사살을 하고 대통령의 머리에다 대고 또다시 확인 사살을 해요. 이게 11.6이에요, 이게. 이 총성을 신호로 해서 사전에 자기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와 있던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을 다 쏴 죽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약 40발 정도의 권총과 M16 기관총이 난사가 됐습니다. 그 50m 떨어져 있는 옆에 있는 정승화는 육군 참모총장이고 6.25 때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사람인데 이 소리가 총소리인지 아닌지 50m 떨어져 있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거 바보 아니에요? 거기다가 김재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첫 발은 가슴에다 대고 쐈고 두 번째 그 총은 가까이에서 이마에다 대고 확인 사살을 했기 때문에 이 확인 사살하는 거에서 피가 튀어가지고 이 와이셔츠에 피가 다 튀었어요. 그 피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허리춤에다가는 권총을 차고 또 구두도 신을 그 생각도 없이 맨발로 50m를 뛰어가지고 정승화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 뛰어나는 과정에 김계원 비서실장을 만나니까 김재규가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나는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안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죽인 거를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계원이가 뭐라고 하지? 비서실장인 사람이 이 와중에 그 범인하고 지금 한통속이 됐다는 거를 이런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각각해서 과로로 졸도했다고 하던지 적당히 거짓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뛰어나가서 정승화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뭐 그림이 없어서 다 비슷한 걸 구해왔는데 50m 옆에서 40여 발의 권총탄과 M16 소총이 난사가 됐고 곧이어 나타난 김재규 몸에서 아주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리고 뒷춤에는 권총을 차고 있고 앞에는 피가 튀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지? 이 사태를 몰랐으면 그건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막 주전자에다가 입을 대고 허둥지둥 대면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갑시다. 이끄니까 중앙정보부장 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간 거예요. 자, 눈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에서 지금 총소리가 났고, 지금 그 중앙정보부장은 왜 피가 튀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 대통령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청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지역인데 나 이거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이 육군본부로 갔어요. 가는 차 안에서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재규가 각각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이놈이 지금 권총도 차고 있고 피도 튀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소행입니까? 내부 소행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내부 소행이겠지요? 김재규가 이거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김일성이 알면 큰일이니까 보안을 유지하고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계엄 선포를 하려면은 군대가 필요한데 부대 동원을 좀 책임져 주시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대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황을 보면 정승화라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재규가 범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걸로 이 보안사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차 안에서 정승화는 김재규가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승화가 한 모든 행적은 김재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정승화를 당연히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그걸 안 하면 수사 안 한 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느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돼서 정승화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면 그 당시 군에서는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계엄사령관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혹시라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좀 기다려보쇼. 국방부 장관 노재현 사람이 계속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계속 거부를 해요. 이건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는 이 정승화라는 사람하고 노재현이라는 사람이 결탁을 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누가? 정승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이 정승화, 이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나 개입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되겠는데 조사를 허가 주십시오 해도 안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갔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당신은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당신이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 나는 국무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겠소. 그러니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오시오. 근데 국방부 장관은 도망가 버렸어요. 10시간 동안. 그게 12.12예요. 그래서 김재규하고 지금 육군본부 벙커에 와가지고 부대는 어디 부대를 동원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정승화라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 지금 박 대통령이 시해당했으면 박 대통령을 보호를 하고 지켜줘야 될 부대가 청와대 경호실 아닙니까? 그 경호실을 수도경비사령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청와대를 포위를 했어요. 경호실이 못 움직이도록.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대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호실은 경호실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경호실장이 총 맞아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경호실 차장이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경호실 차장에게 야, 지금 경호실 못 움직이도록 그 부대 통제해. 육군참모총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 월권 행위입니다. 두 번째, 수도경비사령부도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수도경비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청와대를 포위했어요. 그럴 바면 왜 그랬을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 정승화의 두 가지 의문점입니다. 이거를 수사해야 되겠다. 그게 합동수사본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김계원이라는 사람은 더 의심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해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시신을 국군 서울지구병원에다가 안치시켜놓고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 아닌지도 비밀로 하고, 야, 여기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봉쇄시켜놓고 청와대로 와서 국회 그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헐레벌떡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최규하 대통령에게 김계원이가 허위 보고를 합니다. 만찬장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움을 벌이다가 각하가 김재규가 잘못 쏜 총에 맞아가지고 서거하셨다. 아니, 김재규가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김계원인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에게 명백한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 최결한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도 흑흑하고 흐느낄 뿐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그 거리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계원이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무총리인 당신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지금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 조치도. (10월 26일) 날 밤에 그 만찬장에 참석했던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대통령 시해 사실을 안 것은 최규하인데, 최규하는 이후로 5시간 넘도록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실을 입에다가 자꾸를 채우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수부 조사를 받았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자, 이제 자기가 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그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재규가 김계원이한테 지금 그 계엄을 선포해야 되니까 빨리 국무총리를 모시고 육군본부로 와라. 그러니까 아니, 육군본부에서 지금까지 이 국무회의가 열린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김재규 당신이 오시오. 그랬더니 김재규가 아니야, 총리 모시고 와. 그러니까 총리를 모시고 육군본부로 가요. 더 웃기는 거는 이 최규하라는 사람이 지금 김재규가 쏜 총에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실을 알고 김재규가 있는 육군본부로 김계원을 따라서 또 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재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이 김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거기 뭐 털어 갑니까? 이리로 오시오. 여기 참모총장, 국방장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계원은 이게 김재규의 쿠데타가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뛰어가서 내가 협조를 해야 나도 한 자리 할 거 아니냐 하고 최규하를 모시고 육군본부로 간 거예요. 범인이 오라는 대로.
그럼 이런 걸 공범이라고 안 하면 누구를 공범이라고 그래요? 또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인이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제가 정말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규하도 공범이에요. 1980년에 최규하가 왜 하야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두환이 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몰아냈다고요? 이건 정말 이런 것이 역사 왜곡이에요. 자기의 원죄가 있어요. 자기의 원죄가. 그래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가 육군본부로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22시 30분에 이제 그 육군본부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김계원이가 들어오니까 김계원을 그 육군본부 벙커 안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거 이 뻥끗 하면은 당신 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첫째, 박 대통령이 내가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보안을 유지하라. 둘째,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계엄을 선포해야만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으니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비상국무회를 빨리 소집을 해달라. 그러니까 김계원이가 범인의 말을 듣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 최규하에게 비상국무회를 소집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니까 최규하가 그럽시다. 비상국무회 소집. 이렇게 해서 비상국무회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심야에 육군본부에서 비상국무회가 열렸습니다. 그 시각이 22시 30분, 10월 26일 날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는 일과 중에 중앙청에서 개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비상국무회의를 육군본부에서 열으니 육군본부로 빨리 오시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육군본부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거 뭐 북한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 이 지하 벙커는 이게 전시 지휘소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무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요 건너편에 있는 국방부 장관실이 좀 넓으니까 거기 가서 회의를 엽시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실로 국무위원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재규가 지금 국가 원수가 직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2, 3일간은 그 보안을 유지하고 계엄부터 선포해야 되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아니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왔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라니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요? 이렇게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재규가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일단 계엄부터 선포해줘.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에게 이유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은 뭐라고 할 거며 우리 우방국들은 이 사람들 미쳤나 아무 이유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다니 이렇게 해야 항의할 거다. 그러니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요? 해가지고 이제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막 김재규를 막 몰아세우고 막 이러니까 김재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고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 시절에 유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 유고라니 이 유고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데 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거냐? 대통령이 어디 다치셨느냐? 아니면 어디 외국이라도 가셨느냐? 아니면 뭐냐? 뭐 이렇게 부르니까 김재규는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을 김계원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김재규가 뭐 무슨 치밀한 그 계획을 짜고 대통령을 시해한 걸로 알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김재규가 이거 그게 아니네. 그럼 내가 괜히 여기 김재규의 이 그 모의에 가담했다가 내가 이제 재미 없어지면 나까지 큰일 나겠네. 이 김재규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김계원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고 변심을 하게 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 김재규의 총에 맞아가지고 시해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김재규 본인, 그 다음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최기화라는 사람은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퇴의 추이를 보면서 누가 더 유리한가? 나는 누구한테 붙어야 내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주 막 기회주의의 화신이 된 겁니다. 그때 김재규를 끝까지 물고 몰아세운 것은 김치열 법무부 장관, 구자춘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나중에 국무총리를 했던, 그 당시는 부총리였던 신현학 부총리, 그 다음에 김성진 문공부 장관, 요 네 사람이 이 수사 기록에 의하면은 김재규하고 끝까지 논쟁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김재규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김계원이가 이거 다 틀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계원이 23시 30분,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23시 30분에 회의실을 싹 빠져나와가지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만찬장에서 김재규라는 놈이 박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를 했고, 지금도 김재규가 그 시해한 권총을 차고 있다. 그 권총 안에는 아마 실탄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쿠데타구나. 쿠데타를 막는 임무는 보안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대전복 임무라고 하죠.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도착하니까 야 김재규가 범인이래. 김재규 체포해. 알겠습니다. 보안사령부에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각하 시해범이 김재규인 것 같다. 그러니 정승화 총장에게 지시를 해놓았으니 정 총장 지침을 받아 김재규 부장을 체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그 지침을 받기 위해서 육군참모총장을 찾아가니까 이 전두환 사령관에게 정승화가 뭐라고 지시를 내렸느냐? 김재규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여 정동 안가로 정중히 모셔라. 여러분, 이런 게 수사 기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도 일부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의 명령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체포하라라와 신병을 확보해서 정중히 모셔라. 그래서 자기 직속 상관이 육군 참모총장이니까 보안사령관이 정승화를 체포해가지고, 원래 수사를 하려면은 서빙고에 이 수사 모든 시설이 돼 있는 서빙고로 가야 되는데, 서빙고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 옆 부근에 이 보안사의 안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휴식 공간입니다.
거기로 정중히 모셨어요. 정중히 모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재규가 막, 야, 세상이 변했어.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협조해.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박 대통령 시해범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서빙고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유고라는 그 이유가 바로 박 대통령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밝혀지니까 이제 국무위원들이 김계원 비서실장 당신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추구를 하니까, 사실은 뭐 이러저러 해서 김재규가 차지털도 쏴죽이고 박 대통령도 시해한 다음에 내가 그 시신을 지금 국군병원에다가 모셔놨다. 그럼 우리가 가서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들이 국군지구병원으로 가서 박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최규하 국무총리는 입에 자끌을 딱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구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하고 와서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죠. 지금 지구병원은 지금 그 송현동 거기 무슨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지구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7일 새벽 1시 30분에 박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때서야 서거가 이제 공식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국방부 장관실로 와서 회의에서 이제 이제는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서 발표 시간은 새벽 4시로 하고, 그 다음에 최규하가 이제 공식으로 대통령 관여해야 된다는, 대행이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4시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거를 국민에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에 정승화라는 사람이 이 궁정동에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바로 50m 떨어진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계원이밖에 없었는데, 김계원이가 이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정승화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하니까, 자, 계엄사령관은 누가 하느냐? 육군참모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을 했는데, 만에 하나 김계원이가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만 했어도, 아니 그 대통령 시해장소 옆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계엄사령관을 임명을 합니까? 안 됐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정승화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바람에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자, 대통령이 시해되는 장소에서 50m 옆에 떨어진 곳에 육군참모총장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김재규가 피 묻은 와이셔츠와 권총과 화약 냄새를 풍기면서 뛰어와가지고 그 사람 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이동을 했고, 육군본부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 따르는 군부대를 출동을 시켰고, 그 원래 군부대를 출동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대 출동에 관련된 어떠한 사전에 협조나 보고도 안 한 상황에서 김재규의 명령만 듣고 정승화가 부대를 출동을 시켰어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조차 안 했어요. 이게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시해됐으니까 이 대통령이 시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국가가
모든 법적 권한을 다 줘서 이제 대통령 시해를 김정희가 언제부터 모의를 했고 누가 가담을 했고, 이거는 대통령이 시해가 됐으면 이거는 쿠데타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합동수사본부의 장은 보안사령관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자기가 좋아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합동수사본부는 보안사령관이 그 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이 수사를 총지휘하는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보안사령부는 쿠데타를 막는 임무를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그 임무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 정성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정성화라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이 인맥은 어떻게 되고 김재규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승화는 자기가 대통령 시해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가 새벽에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 자리에 육군참모총장도 불러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마. 우리 이미 다 군을 장악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승화 총장이 혹시 김재규하고 이 연루가 돼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떠보기 위해서 전두환 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에게 가서 시해 장소가 궁정동이랍니다. 김재규가 방금 전에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수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궁정동에 그런 장소가 있어?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왜 그런 걸 비밀로 할까요?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김재규가 뭐 저녁이나 하자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총소리가 났고 좀 있으니까 막 피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막 김재규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뭐 차 타라는 대로 타고 내가 육군본부로 와서 이랬다.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왜 얘기를 못해요? 계속 숨긴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 옆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실까지 숨기는 걸 보면 이 김재규가 무슨 이 커넥션에 있는 거구나. 더군다나 그 당시 군 주요 지휘부들 사이에는 김재규가 정승화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그리고 김재규가 아주 특별히 관리한 김재규 인맥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 시해 장소 옆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끝까지 함구를 하니까 이때서부터 합동수사본부는 정승화를 이제 아주 비밀리에 그 뒤에서부터 내살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승화는 자기가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니까 자기를 수사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 충돌의 기결점이 바로 12월 12일 사건이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